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철정 사후에 고종이 왕위 계승을 하게 되면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하죠. 지가 왕을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고 흥선대원군은 대원군으로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인데 흥선대원군은 이것도 특이한 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대원군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하다가 고종한테 왕위가 가냐면, 자, 우선 이 조선 후기의 왕들은 영조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합니다.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는 왕이 못 되고 뒤주에 갇혀서 죽었죠. 자, 그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고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왕이 된 다음에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는 세자였지만 젊은 나이에 죽고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이 왕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가 쭉 이어졌는데 문제는 헌종이 아들 없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세자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은원군의 후손인 철종이 왕이 되는데, 자, 철종은 일단 왕이 되려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헌종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위를 잇습니다. 자, 이렇게 철종이 왕이 됐어. 근데 문제는 철종도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세자의 또 다른 아들인 은신군의 후손인 남영군, 흥선군에 이어서, 흥선군이 바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되는 사람이고, 이 흥선군의 둘째 아들인 고종이 철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흥선군은 왕의 친아버지니까 대원군 칭호를 받게 되고 이 대원군으로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할 때쯤에 뭐가 문제였냐면 세도 정치 기간이었지, 그 전까지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안동 김씨 등 세도 가문의 권력은 강해지고, 이 세도 가문은 무엇을 기반으로 집권을 하게 됐냐면 비변사와 중앙 9년을 장악하여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야. 비변사를 장악하고 비변사 고위 관료를 세도 정치 가문들이 장악을 하고, 그래서 뭐 정치 기강이 붕괴하고 관직 매매 등 부정부패가 심해졌었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통치 체제 개편을 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 세도 정치 가문의 위세를 꺾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 이게 뭐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의심이 되긴 하지만 뭐 의도를 얘기하면은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다, 이 얘기는 종시를 우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족을 우대하겠다.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겠다. 이거는 노론 혹은 세도 가문의 위세를 약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남대문은 3층으로 높이려고 했다. 당시 소외당하고 있었던 붕당 중에 남인을 등용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해. 자, 그래서 실제로 한 건 뭐냐면 우선 이 종친들의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친부를 권력기구로 만들고, 왕의 친척인, 그러니까 종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종친이 뭐냐면 왕의 친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치들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세도 정치기에 비교해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전주이씨, 왕족인 전주이씨들이 문가 급제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당시 흥선대원군이 이 종친이 전주이씨 세력들을 대거 진출시켜서 세도정치 가문, 특히 안동 김씨 가문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비변사는 왜 혁파했을까?
우리가 세도 정치를 배울 때 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세도 정치 가문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비변사를 혁파하고 조선 전기처럼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해서 비변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군부를 다시 설치해서 군사권을 통과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도 정치 가문 배울 때 세도 가문이 중앙 군령을 장악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당연히 권력의 핵심은 군사력인데 이 중앙 군령을 세도 가문이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삼군부를 다시 설치해서 중앙 군령에 있었던 군사권을 다시 상군부에게 넘겨버린단 말이야. 군사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개혁 정치들은 법전으로 확정을 짓는 거지. 대전회통이나 육전조례 같은 걸 편찬하면서 추진한 개혁들을 이제 법전으로 반영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경복궁을 새로 중건합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던 건데 흥선군 때 다시 중건해서 복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경복궁은 조선 초기에 만들었던 경복궁은 별로 안 남아있고 흥선대원군 때 중건한 것들이 좀 남아있고 또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파괴돼서 현대에 다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왜 했을까? 왕실의 권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겠지. 자, 근데 이 경복궁 중건이 부작용이 많았어. 우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국고로 감당을 못해서 특별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여론이 안 좋아지겠지. 우선 원납전이라는 걸 거뒀는데 원납전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한 기부금이야. 명목은 기부금이야. 기부를 하면 뭐 관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경복궁이 이게 지어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강제로 걷어가게 되었고 토지에 특별세, 결두전이라는 걸 붙여서 특별세를 걷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서울 사대문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 성문세를 부과해서 또 세금을 걷어가고 이러면 여론이 안 좋아지겠지. 세금을 자꾸 뜯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당백전이라고 해서 상평통부의 100배의 명목 가치를 부여한 화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 당백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왜냐하면 갑자기 원래 쓰던 화폐의 100배를 가진 것을 발행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경복궁 중간에 많은 농민들이 공사에 동원돼서 전국의 주요 나무들이 벌목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 비용이 많이 들게 됐냐는 거야. 이 경복궁 공사가. 자, 초기에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을 계산을 했어. 그래서 원래 순조롭게 됐다면 이렇게 특별 세금을 안 걷어도 되고 원성을 듣지 않았을 텐데 뭐 당백전 같은 것도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 자, 문제는 이 만들던 중에 1866년에 거의 완성되었던 건물과 비축해놨던 목재가 불타버렸고 67년에 또 불타버렸단 말이야. 거의 다 지었는데 자꾸 불타니까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건설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특별 세금까지 걷게 된다는 거야. 결두전이니 원납전을 강제 징수받고 뭐 당백전 같은 것도 걷는 이유는 다 이런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경복궁 중건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계속 부역에 동원을 하니까 양반이고 일반 백성이고 할 거 없이 모두 불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한 비판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어떤 또 정책을 펼쳤냐면 서원을 철폐합니다. 자, 당시 서원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안 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서원이 지금 전국에 1000개 가까이 되는 서원이 존재하는데 이 수많은 서원들이
자, 이렇게 많은 서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부역에도 동원이 안 되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당시 서원이 1000개 가까이 됐으니까. 교화를 고실로 해서 농민을 수탈하기도 하고, 이 위세가 높은 서원은 지방 간의 말도 잘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서원의 폐단이 크다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이 서원을 철폐하는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황촌사의 양반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하고 1871년까지 역대 왕이 인정한 사액 서원을 제외하고는 47곳, 이거 빼고는 모두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1000여 개소였다, 뭐 700여 곳이었다, 뭐 설은 굉장히 많은데 뭐가 됐던지 간에 수백 개, 1000개 가까이 되는 수많은 서원들을 회철하고 47곳만 남겼다라는 거지. 왕이 특별히 현판을 써준 그런 서원 제하고는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서원 철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영조를 배울 때도 서원을 철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조와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수치체제를 개혁하게 되는데 영조가 하지 못했던 호포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자, 수치체제 개혁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전에 세도정치를 배울 때 삼정의 문란이라고 배웠었죠. 전정, 군정, 환곡이 문제였다. 이 문제를 흥선군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선 전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전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양전사업은 바로 토지조사예요. 누구 땅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확실하게 조사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당시 전정의 문제는 땅을 갖지 않은 농민들에게 토지세를 물리는 게 큰 문제였거든. 그래서 땅 주인을 제대로 가려내라. 땅 주인한테 세금을 걷어라. 그래서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자, 군정 같은 경우에는 호포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호포제라는 것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포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보면 알겠지만 호포제 실시 전에 군포를 내는 사람이 어떤 고을에는 불과 15%에 불과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노비는 노비라서 안 내고 양반이라서 안 냈단 말이야. 양인의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호포제가 실시한 다음에는 양반과 양인 모두가 군포를 내기 때문에 군포를 내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지. 그렇다면 개별로 내는 사람들의 부담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군포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군포, 이 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군정에서는 호포제 실시가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다. 그래서 양인들은 좋았겠지. 군포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상문들이나 내는 걸 우리가 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양반 숫자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양반 상민의 구별이 좀 무의미해진 것도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환곡 문제도 있었는데, 이 환곡 문제는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환곡의 문제는 지방관들이 이 환곡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마치 세금처럼 받아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창제라는 것은 환곡은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관들의 부정 때문에 환곡이 원래 복지제도였다가 마치 고리대 혹은 세금처럼 변질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환곡을 운영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한 내용들을 잠깐 재생을 멈춘 다음에 정리를 해도 좋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통치제대 개편과 경복궁 중건 서원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 수치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들이지, 전정, 군정, 환곡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전정은 양전사업으로 해결을 했다. 양전사업을 다시 버려서 땅 주인을 제대로 가려내는 방식으로 했다. 군정 같은 경우에는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 후에도 군포를 부과했다. 환곡 같은 경우에는 사창제를 시행해서 환곡의 고리대적 성격을 완화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